안녕하십니까. 속물경제 소비자TV의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조금 학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그 테라하고 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셨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부득이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화폐에 관련된 얘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암호화폐 발전이 금융시장과 소비자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선 거기에서 화폐가 뭐냐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생각할 거예요. 화폐 그러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거, 그래가지고 세종대왕, 신사임당, 내지는 동전, 이런 것들을 얘기할 텐데, 화폐의 최초의 형태는 우리 어렸을 때 역사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조개를 쓰기도 했다, 소금을 쓰기도 했다, 곡물을 쓰기도 했다. 그런데 결국 뭐냐, 화폐. 그런 것들이 갖는 공통적인 기능이 뭘까요? 그래서 화폐 그러면은 한 3가지 정도의 기능을 갖는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가 교환 수단. 그러니까 화폐를 가지고, 누구나 이 화폐는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주면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화폐를 가지고 가치를 계산을 해요. 이거는 몇 원, 이거는 몇 천 원, 몇만 원처럼, 옛날에는 이거는 쌀 한 말, 쌀 두 말, 쌀 한 가마.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일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꾼들, 시골에서는 그걸 사경이라고 그랬는데, 임금을 얼마, 돈으로 정하지 않고 1년에 쌀 몇 가마,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면 그거를 보관해야 되는데 바로 화폐로 보관을 한다. 그러니까 화폐는 중요하게 교환의 수단이고 가치의 척도고 가치의 저장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그 중요한 기능을 얘기한 건데, 그러면은 화폐가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이제 역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교환 수단이 되려고 그러면 뭐겠어요? 통용성을 가져야 돼요. 누구나 그걸 가치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걸 주면 물건을 팔고 해야 되는. 그래서 그 통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주면은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휴지 쪽이 되면 어떻게, 이런 불안감을 갖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화폐가 아니라 하더라도 쓸모가 있는 거를 화폐로 쓰게 됐어요. 그래서 곡물 같은 것들을 화폐로 쓰게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오랫동안 가치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썩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라 하더라도 썩으면은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그걸 가지고 갖다가 썩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금, 곡물보다도 소금 같은 거가 그래서 더 유리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또 보관을 하려다 보니까, 혹은 그걸 가지고 물건을 바꾸러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소금을 가지고 거래하려고 그러면은 물론 작은 무슨 생필품을 사는 데야 할 수 있겠지만, 논을 산다, 밭을 산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치가 나가는 것이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 은 이런 것들이 이제 화폐로 사용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신대륙의 발견의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금, 은의 발견을 위한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도난, 분실의 위험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금, 은을 직접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세공사한테 금, 은을 맡기고 그거를 가공한 거를 언제든 찾아갈 수 있다는 증권을 화폐 대신에 쓰기도 했어요. 근데 금, 은을 만드는 그 세공사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 세공사하고 은행이 결합된 이 창고 같은 거라고 그럴까요? 큰 금고저를 은행에 만들어 놓고 은행이 발행하는 증권, 금 교환 증서가 화폐처럼 쓰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은행들의 연합체들이, 야, 이거를
어떤 한 은행, 이지은행, 저은행 만들다 보면은 서로 혼란스러우니까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화폐를 만들고 그 화폐의 발행 증서는 그런 은행들의 연합체만 갖게 하자 한 게 영국은행의 탄생점이고 또한 동시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라는 그 FRB,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근데 사실은 연방준비제도라는 거가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회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연방준비제도한테 화폐 발행권을 줬죠. 회사는 아니지만 재미있는 거는 연방준비제도의 헤드, 이사장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발전을 쭉 거쳐오면서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한국은 그런 발전 과정이 좀 생략된 채 한국은행이 탄생한 거죠. 사실 한국은행도 처음에 탄생 과정에서 어떤 은행한테 이 화폐 발행권을 줘야지 하는 이 분쟁도 있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식산은행이라는 오늘의 산업은행이 더 은행으로서 기능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조선은행은 오히려 그거보다 좀 이 떨어지는 기능을 갖고 있었지만 조선은행이 조선은행권을 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에는 중앙은행으로 기능하게 됐고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그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국가 소유가 아니고 주식회사인 경우 혹은 우리나라처럼 특별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주 간략하지만 이런 것들이 화폐 발전의 역사인데 바로 이 과정에서 화폐 발행권을 가진 회사 혹은 화폐 발행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됐어요. 그걸 우리가 뭐 시너리지 이익이라고도 하는데 미국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가 돈이 부족하면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채권을 발행하지만 결국 빚을 져야 되는 건데 미국은 빚도 아니에요. 그냥 달러를 발행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1970년대 초반까지는 달러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닉슨 대통령 때 미국이 자꾸 국제수지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외국으로 빠져나간 달러들을 전부 바꿔주려면 금을 엄청 보유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미국 FRB의 그 금 보관소 크기도 좀 모자라게 뭐 꼭 그런 연유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닉슨 대통령이 미국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일을 이제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그냥 미국을 믿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의 신뢰가 금에 대한 믿음보다도 더 커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질 않았어요. 이상을 쭉 알다 보면은 화폐 발행권을 갖는 거가 엄청난 이익을 갖게 되는 거구나. 그걸 통해서 많은 걸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화폐를 최초 찍어내는 거는 중앙은행이지만 그 화폐를 이용해 가지고 실은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시중은행입니다. 시중은행이 무슨 돈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실은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이 만들어내는 돈의 5배 내지 10배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낼까요? 이걸 우리가 신용창조라고 얘기했는데 보통은 그게 이런 겁니다. 은행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는 은행이 돈을 찍어낸다고 생각을 전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중앙은행이 뭐 요새는 하도 단위가 컸으니까 저도 한 100조라고 그럽시다. 100조를 만들어냈어요. 그걸 뭐 은행을 통해서 쭉 뿌렸어요. 왜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현금을 요새 직접 받아오지 않죠. 은행의 계좌에 돈이 쏘아져요. 그럼 여러분 그걸 가지고 물건을 쓰지만 현금으로 바꾸진 않죠. 그럼 그 은행은 그 돈을 미천으로 해가지고 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소위 지불준부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들어온 돈을. 그 돈을 기초로 해가지고 또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 사람은 현금으로 또 찾아가지 않아요. 은행에서 10억을 빌렸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10억을 현금으로 찾아옵니까? 그게 아니죠. 계좌 상태에서 있고 누구한테 이체할 뿐이에요. 그럼 또 은행은 그렇게 이체를 받은 은행은 또 10억이 생긴 셈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돈을 빌린 사람은 또 찾아가나요? 안 찾아가요. 왜 안 찾아갑니까? 은행은 자기 돈을 떼먹을 거라고 생각을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들이 다시 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든 돈으로 뭐를 해요? 이자를 받게 돼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신뢰 자체가 엄청난 돈을 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은행원들이 금융기관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월급도 높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신뢰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이제 사실 이 얘기는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시작했던 거니까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이 가명이 돼 있죠. 아니 이거를 금융기관, 은행만 만든다는 건 웃기는 일이잖아. 얘네들이 말고 우리들이 만들 수는 없을까? 그때 제일 문제가 뭐겠어요? 우리들이 만들려고 그랬을 때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화폐처럼 뭘 하려고 그러면 금을 가지고나 해야 돼요. 근데 금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금은 어떻게 돼요? 캐거나 만들려고 그러면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니까 금을 만들어 가지고 쓰겠다 해가지고는 이익이 없어요. 물론 중세에 그래서 연금술사, 어떻게 하면 싼 금속을 가지고 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했지만 금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말고 금을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화폐가 가진 세 가지 기능, 교환의 수단이 되고 가치의 척도가 되고 보관 수단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특성이 있어야 돼요. 바로 첫 번째,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위변조가 불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디지털 화폐 복사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 화폐라고 만들었더니 100장 만들었어요. 내지는 디지털 파일로 줬더니 복사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위변조 복사가 불가능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화폐의 그 공급량을 통제를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가치의 척도가 되다 보니까 무한히 가분한, 비트코인 같으면 요새 값이 비싸져가지고 뭐 1비트코인이 3천만 원, 5천만 원 하니까 0.001 비트코인 뭐 이렇게 막 나누죠. 그러니까 화폐가 사실 가치의 척도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가치로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조개 같은 거를 화폐로 썼을 때 제일 문제는 조개를 쪼갰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모양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 가치를 동일하게 쪼개기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쌀이나 소금은 그런 게 쉬웠죠. 금은 쉬웠는데 너무 작게 쪼개지면 금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고 그러면 가루 하나 가져가야 되니까 무게 재기도 어렵죠. 바로 정부가 만든 화폐들, 지폐나 동전 같은 건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화폐였는데 이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로 나카모토 사토시는 제일 처음에 위변조를 만든 방법을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로 한 거였죠. 블록체인 방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아주 정교하게 어떤 파일을 만들더라도 복사가 가능하거든요. 뭐 복사 장치 방치를 갖추려도 힘들고, 그러니까 장부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장부를 나카모토 사토시는 10분에 1개씩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분에 1개씩 누가라고 그러지만 사실 누구는 비실명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어떤 계정에 얼마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지를 장부를 만들고 그 참여자들 사이에서 늘 합의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부를 블록처럼 계속 쌓아나가가지고 체인화돼 있다. 그거가 연결돼 있다 하는 의미에서 블록체인이라는 방법으로 누가 얼마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늘 상시 확인을 하면은 위변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장부를 만드는 사람한테 매번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 시간당 나오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 시간 간격으로. 최근에는 뭐 6점 몇 비트코인이 나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나눠주자.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 중앙은행이 아니더라도 이
거래 참여자 내지는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갖고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 수 있다고 실험실 같은 차원에서 제안을 해냈던 겁니다. 물론 나카모토 사토시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이 지금 이 화폐가 거의 1000조에 가까운, 지금 뭐 한 3천 몇백만 원 수준이면 700조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규모의 이 가치를 가진 화폐가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그 화폐를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화폐 기능이나 역사 뭐 이런 거에 관해서 할 말은 너무나도 많지만 뭐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주제는 주로 암호화폐에 관한 거이기 때문에 화폐의 기능과 역사는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든 이 비트코인의 역사라고 그럴까요? 발전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